나는 올해로 83이 되었다. 83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잊었지만 단 하나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빛이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의 눈빛. 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왔다.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고 손을 잡고 그들의 기억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살아왔다. 수만 명의 얼굴이 내 진료실을 거쳐갔다. 처음에는 단지 의학적인 현상이라 생각했다. 뇌의 퇴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 혈관의 경화. 나는 병의 원인을 이해했고, 처방했고, 치료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인생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이름이나 주소를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잊는 것이고,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바로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나를 모를 때다. 그날도 그랬다. 한겨울 오후, 나는 오랜 친구를 병원에서 만났다. 그는 나보다 2살 어렸고, 젊은 시절엔 나보다 말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남성우였다. 성우야, 나야, 인철이.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표정 없이, 공기처럼. 눈동자 깊은 곳에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 안 나니? 우리 예전에 같이 등산도 하고, 대학 시절엔 밤새도록 시를 읽던 날도 있었잖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는 눈을 피했고,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벽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는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잊은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다. 의사로서 수천 번 본 장면이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친구였다. 그리고 아마도 머지않아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인생을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늙어가는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가?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나보다 1살 많은 여자 사람 친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어휘는 정확했고, 유머는 여전했다. 그녀는 말했다. 인철아, 나는 오늘 아침에도 블루베리를 먹고 책 한 권을 다 읽었어. 너는 요즘 뭐 읽니?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84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40살처럼 활기차고 오히려 나보다 더 맑아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비결이 뭐야?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멍청해지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날 나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하나 새겼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결심을 글로 옮기고 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먼저 늙어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에서 무엇이 사람을 늙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억을 지키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배웠고 지금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잠을 일찍 자는 습관 하나, 소금을 줄이는 식사 하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30분,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그 모든 것이 내 기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나는 알츠하이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MRI를 보면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웃을 때, 연결될 때 가장 오래 기억된다는 것. 그러니 부디 이야기를 단순한 건강 강의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83세 노인이 전하는 작은 간절함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단 하나를 바란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이제부터 나는 내가 배운 것, 실천한 것, 그리고 후회한 것들을 당신에게 하나씩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다. 그저 살아보니 알게 된 삶의 기술이다. 다음 이야기는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 혈관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의 심장이 약해질수록 당신의 기억도 함께 흐려진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환자와 나 자신을 통해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뇌를 보아왔다. 수많은 MRI, 수많은 뇌파 검사, 수많은 잊혀진 이름들. 하지만 진료를 하면 할수록 나는 뇌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혈관을 먼저 봐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많은 이들은 치매를 단지 기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 나 요즘 깜빡깜빡해. 치매 시작된 건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의 뇌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먼저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15년 전 한 환자를 만났을 때였다. 그는 아직 60대 중반이었고 키도 크고 정정했다. 겉보기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진료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장님, 남편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까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본인이 아침을 안 먹었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나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기억력 검사를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뇌의 일부가 이미 위축되어 있었고 작은 미세출혈의 흔적들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혈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당뇨까지 있었다. 뇌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모든 환자의 뇌를 보기 전에 반드시 혈관 상태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치매 환자의 뇌는 배고픈 뇌, 숨막힌 뇌였다.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는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 하지만 매일같이 숨이 막히고 굶주린 상태라면 어느 순간 뇌는 스스로 문을 닫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치매의 시작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심장이 늙으면 뇌도 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기억도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생활 습관은 늘 같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혈관부터 돌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권해온 3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내가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기억을 또렷이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다. 첫 번째,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십시오. 한국 사람은 유독 나트륨 섭취량이 높다. 젓갈, 간장게장, 찌개에 밥을 비벼 먹는 습관. 입은 즐겁지만 혈관은 괴로워한다. 소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고혈압을 유발하며 혈관벽을 손상시킨다. 특히 뇌혈관은 가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된다. 나는 젊은 시절 좋아하던 짬뽕과 라면을 60세 이후로 거의 먹지 않았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혀가 담백함에 익숙해졌다. 그게 내 뇌를 위한 작은 투자였다.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산책이 아니다. 걷기 운동이다. 심장이 2~3번 더 뛰게 만들어야 혈액이 뇌까지 원활히 도달한다. 나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난 후 동네를 한 바퀴 돈다. 처음엔 힘들었다. 무릎이 뻐근하고 숨이 찼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다. 걸으면서 나는 문제를 해결했고 시를 떠올렸고 기억을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의 뇌 명상이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심장이 뛸 만한 감정을 경험하십시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감동은 심장을 뛰게 하고 심장은 뇌를 깨운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시집을 한 권 펼친다. 어떤 날은 눈물이 핑 돌고 어떤 날은 웃음이 난다. 그 감정이 나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내 뇌를 살아있게 만든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오랫동안 무덤덤하면 뇌부터 죽는다. 우리는 감정을 잃기 시작하면서 기억도 잃어간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감동을 허락한다. 좋은 음악, 따뜻한 대화, 잊고 있던 기억 속의 사진 한 장. 그 모든 것이 내 뇌를 위한 최고의 자극제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뇌를 위한 최고의 약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있다. 소금을 줄이고 조금 더 걷고 하루 한 번 웃고 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뇌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잠에 대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하겠다. 당신이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뇌는 언제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단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뿐이다. 나는 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잠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어르신들 중 많은 이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안 와서 그냥 버티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잠은 절대 줄어들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잠든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나는 이 사실을 수많은 뇌 영상에서 확인해왔다. MRI를 통해 본 노인의 뇌, 특히 치매 초기 환자의 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점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의 축적이었다. 이 물질은 뇌세포 사이에 쌓이며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세포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면 부족, 특히 깊은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람의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가야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때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를 순환하며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이다. 이 청소 작업이 매일 밤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다음 날도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하루에 6시간 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중 90분 이상은 깊은 수면이어야 합니다. 깊은 수면 없이 보내는 밤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된다. 내가 진료했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기억력이 유독 빠르게 저하되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었다. 나는 늙어서 그런지 새벽 2시가 돼야 잠이 와요. 자다가 두세 번은 꼭 깨요. 괜찮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었다. 그분들 대부분은 몇 년 내에 더 심각한 기억 저하로 이어졌고 어떤 분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반대로 80이 넘어도 또렷하게 말하고 숫자 계산을 척척 해내는 분들이 있었다. 나는 그분들께 늘 물어봤다. 혹시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했다. 밤 10시면 누워. 새벽에 한 번 깨도 금방 다시 자요. TV 안 봐. 자기 전엔 그냥 책 조금 읽거나 음악 들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의 뇌는 잘 쉬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권하는 뇌를 위한 수면 습관은 이렇다. 첫째, 밤 11시 이전에는 무조건 눕는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는 청소를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둘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고 가볍게.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짧은 낮잠은 뇌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셋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한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 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낮추고 차분한 음악이나 책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나는 지금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다. 그리고 짧은 시 한 편을 읽거나 지난날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뇌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쉴게요. 내일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그것은 재생이고 회복이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가 잠을 대충 때우는 만큼 뇌는 점점 자신을 잃는다. 그러니 잠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내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한 어르신이 울면서 말하던 장면이다. 원장님,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해요. 꿈도 많고 자꾸 깨고 그냥 죽는 게 낫지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뇌에게 휴식을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분은 몇 주 후 다시 내 진료실에 찾아왔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잠도 훨씬 나아졌다고 했다. 작은 변화였다. 자기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운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한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뇌가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3번 뇌를 선택할 기회를 갖는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기억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나는 다음 장에서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한다. 밤마다 내 뇌는 나를 정리한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는 다시 나로 태어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밤 뇌에게 좋은 잠자리를 선물할 이유가 충분하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스스로를 젊게 만들 기회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식사다. 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여든이 넘어서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젊었을 땐 먹는 것이 단순히 힘이었다. 에너지를 내기 위한 연료,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깨달았다.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내 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내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노인들. 그 중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식사가 달랐다. 그들의 식탁에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튀긴 것보다 색깔과 질감이 살아있는 음식이 많았다. 가공된 것이 아닌 손으로 다듬고 직접 조리한 음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나는 20여 년 전부터 뇌에 좋은 음식을 하나씩 기록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과 그중 핵심 5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등푸른 생선이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에는 T와 EPA, 즉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이들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준다. 특히 DHA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나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구운 고등어나 연어를 식탁에 올린다. 짭조름하게 양념하기보다는 허브와 레몬을 곁들여 담백하게 굽는다. 그 향과 식감은 내 뇌뿐 아니라 마음까지 맑게 해준다. 둘째, 블루베리다. 나는 처음엔 그저 몸에 좋은 과일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 감퇴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침 식사 후 후식처럼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꼭 챙겨 먹는다. 그 작고 진한 색깔의 열매들이 내 안의 어둠을 조금씩 지워주는 느낌이 든다. 셋째, 계란, 특히 노른자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재료가 된다. 이 아세틸콜린은 바로 기억을 관장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나는 아침 식사의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심플하지만 뇌에게는 아주 든든한 아침이 된다. 넷째, 견과류다. 호두, 아몬드, 피칸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다. 이들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혈관 건강도 함께 지켜준다. 특히 호두는 생김새부터 뇌를 닮았다. 나는 매일 아침 견과류를 한 줌씩 작은 유리병에 담아 식탁 옆에 둔다. 그것은 마치 내 뇌에 매일 보내는 작은 선물 같았다. 다섯째, 토마토다.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익히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저녁 식사에 토마토 계란볶음이나 토마토 된장국을 자주 끓여 먹는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은 내 몸에 스며들었고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의 맑은 머리가 그 변화를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뇌를 위한 식단에는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해야 할 음식이다. 나는 먹지 말라는 말을 잘하지 않지만 적어도 줄여야 할 음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는 가공육이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 방부제가 과도하게 들어있다. 이들은 뇌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다. 둘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 특히 탄산음료와 흰 밀가루 음식이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뇌의 에너지 균형을 흔들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한다. 셋째는 튀긴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이다. 트랜스 지방은 뇌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이 음식들을 기억을 지우는 식사라고 부른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내 식탁을 서서히 바꾸어 갔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힘들기에 하루에 하나씩 바꿨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튀김 대신 찐 채소로. 그리고 그 변화는 1년, 3년, 10년이 지나면서 내 뇌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다. 어제 읽은 책의 문장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자식의 전화번호를 숫자 그대로 외우고, 예전 친구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이 어떻게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에 대해 말하려 한다. 많은 이들이 몸을 위해 운동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뇌다. 그 이야기로 이어가기 전 나는 오늘 저녁도 내 뇌를 위한 식탁을 차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내일의 기억은 오늘의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가 처음 운동에 진짜 힘을 깨달은 건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깨어난다는 경험을 했을 때였다. 많은 이들은 운동을 말할 때 근육, 심폐, 관절을 떠올린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뇌를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다. 운동은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젊었을 땐 일이 바빠늘 앉아 있었다. 진료하고, 회진 돌고, 논문 읽고, 가끔 걷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운동을 습관으로 만든 것은 70이 넘어 숨이 가빠지고 집중력이 흐려진 후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운동 부족이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8%나 낮았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경우 집중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자극이기 때문이다. Astérisque astérisque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astérisque astérisque. 뇌세포 성장인자를 분비한다. 이 물질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냅스를 생성하며 기억 형성과 학습 능력을 촉진한다. 즉, 운동은 뇌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 원리를 이해한 이후 매일 30분씩 4가지 운동을 나누어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울 만큼 분명했다. 생각이 또렷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고,
예전엔 까먹던 이름과 단어들도 다시 쉽게 떠올랐다. 그 4가지 운동 방식을 지금부터 차근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유산소 운동, 뇌혈류를 깨우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볍게 뛰기 등. 이 운동은 심장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뇌에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특히 해마라 불리는 기억 중추 영역의 크기를 유지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나는 매일 점심 이후 30분간 빠르게 걷는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익었고 한 달 후엔 그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그리며 마치 뇌 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을 받았다. 둘째, 근력 운동, 뇌의 집중력을 되살리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령 들기 등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될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도 함께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근육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근육을 유지하면 주의력, 판단력, 반응 속도도 유지된다. 나는 TV를 보며 가벼운 아령을 든다. 혹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한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셋째, 스트레칭, 뇌를 부드럽게 이완하다. 유연성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쉽게 무너지므로 매일 1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앞에서 목과 어깨를 천천히 푼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구석구석에 말을 건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이 작은 의식은 내 하루의 뇌 상태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다. 넷째, 균형 운동, 낙상과 인지 저하를 동시에 막다. 균형 감각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동해야만 유지된다.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중심 잡기, 균형 잡힌 자세 유지 등은 노년기 뇌의 반응 속도와 신경 전달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놓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나는 양치 후에 항상 한 발로 서보는 습관을 들였다.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며 10초씩. 그 짧은 시간이지만 뇌는 분명히 깨어 있었다. 이 4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은 빠르게 걷기만 했다면 내일은 스트레칭을 더해보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균형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뇌는 다양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한다. 나는 이제 운동을 약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부작용 없이 오히려 기분을 좋게 만들며 내 기억을 붙들어주는 값진 약. 운동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연결한다. 흐려지던 생각이 선명해지고 놓치던 단어가 돌아오며 무기력했던 하루가 생기를 되찾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습관이 어떻게 뇌를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차리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뇌는 얼마나 움직였는가? 가장 좋은 변화는 언제나 몸에서 시작되고 그 진동은 곧 뇌로 이어진다. 나는 그렇게 매일 뇌를 살리고 있다. 운동은 뇌를 살린다. 하지만 운동만으로 뇌를 지킬 수는 없다. 나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뼈아픈 사실을 배웠다. 좋은 습관 하나가 뇌를 지키기도 하지만 나쁜 습관 하나가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방식에 더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익숙함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이 조용히 뇌를 갉아먹는다. 문제는 그 파괴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데 있다. 어느 날 문득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집 전화번호가 흐릿해지고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았던 기억이 겹쳐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뇌는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나는 내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했던, 그리고 실제로 뇌 기능을 크게 저하시킨 5가지 나쁜 습관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 이것은 단순한 생활 패턴의 문제가 아니다. 뇌는 리듬을 통해 기능한다. 하루 주기, 즉 생체 리듬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수면 중에 기억이 정리되며 노폐물이 배출된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뇌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대를 자지 않고 넘긴다는 것은 뇌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기회를 하루하루 빼앗는 셈이다. 나는 잠을 얕게 자고 밤마다 늦게 자는 어르신들의 뇌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치매를 부르는 구조적 변화였다. 둘째, 운동 부족.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한다. 이는 뇌세포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 나는 특히 퇴직 이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남성 환자들에게서 인지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그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다. 쉴 때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요. 하지만 뇌는 정지 상태를 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퇴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사회적 고립.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생각을 정리해 말하고 표정을 읽는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뇌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며 그 결과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들이 늘어난다. 나는 종종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뇌 MRI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의 뇌는 외롭고 조용했고 점점 닫혀 있었다. 반대로 매일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인사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주말마다 손주들과 통화하는 어르신들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 있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지만 특히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유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고 특히 해마, 기억 중추를 위축시킨다. 나는 심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한 환자들의 뇌에서 우울증, 불면증, 기억력 감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꾹 참고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삶이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물론 적당한 음주는 사회적 윤활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매일 한 잔이 습관이 되는 순간이다. 알코올은 뇌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기억력 감소를 초래한다. 특히 노년기의 음주는 뇌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다. 혈관을 좁히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산소 공급을 방해해 뇌세포를 지치게 만든다.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진 환자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묻는다. 지금 이 한 모금, 이 한 몰의 연기, 그것이 당신의 기억보다 중요한가요?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작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당신의 뇌를 파고드는 조용한 독이 된다. 나는 뇌 건강을 위한 추가보다 제거가 먼저라고 믿는다. 좋은 영양제를 먹기 전에, 좋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쁜 습관 하나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별표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하루 루틴과 작은 습관의 힘 별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변화는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 10분, 한 걸음,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당신과 이어가고 싶다. 나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의 내가 어떤 상태일지를 예감할 수 있다. 머리가 맑고 생각이 선명하고 어제의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날이 있다. 반면 무엇을 하려 해도 어딘가 가물가물하고 단어가 혀끝에서 멈추는 날도 있다. 이 차이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다. 전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의 뇌를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 하루하루의 삶을 뇌를 위한 작은 루틴들로 다시 설계했다. 거창한 계획은 없다. 그저 반복 가능한 작고 꾸준한 습관들 뿐이다. 하지만 그 습관들이 쌓여 내 기억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오늘 나는 내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권해온 뇌를 위한 하루 루틴을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아침 햇볕을 받으며 20분 걷기. 햇볕은 단순한 자연의 선물이 아니다. 아침 햇살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준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며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까지 돕는다. 나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다. 양쪽 팔을 크게 흔들고 호흡을 길게 내쉬며 오늘도 뇌에게 햇빛을 주자는 마음으로 걸어간다. 그 20분이 하루 전체의 정신 상태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 뇌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일을 했다. 아침 식사는 뇌에게 주는 첫 번째 연료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끝내기 일수다. 나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 호두 몇 알,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미지근한 보리차를 곁들인 소박한 식사를 한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포만감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 작은 구성이 내 뇌를 오전 내내 또렷하게 유지시켜준다. 세 번째, 점심 이후 30분 걷기 운동. 이 습관은 내가 뇌를 위해 만든 최고의 선물이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가면 뇌는 잠시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걷기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도 돕고 혈류도 증가시킬 수 있다. 나는 보통 식사를 마치고 나면 TV를 켜지 않는다. 대신 외투를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 걷다 보면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들이 풀리고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네 번째, 오후에는 뇌를 사용하는 활동 하나. 많은 노년층이 점심 이후부터 저녁까지 TV 시청이나 단순 반복적인 행동으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쇠퇴한다. 나는 오후 시간에 뇌를 자극하는 활동 하나를 꼭 포함시킨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낯선 단어를 외우거나, 손편지를 써보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지 시간 때우기가 아니다. 그것은 뇌에게 새로운 연결을 요청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단단하게 형성된다. 다섯 번째, 저녁엔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 하루 종일 긴장하고 깨어있던 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감정의 정리다. 나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거나 짧은 시 한 편을 소리 내어 읽는다. 어떤 날은 가족에게 전화해 하루를 나누기도 한다. 말을 하고, 듣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는 비로소 안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된다. 여섯 번째, 밤 10시에는 무조건 눕는다. 이 원칙은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 습관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청소를 하는 시간대야. 이때 깊은 수면을 취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나는 침실에는 TV도 스마트폰도 두지 않는다. 불은 은은하게, 방은 서늘하게, 그리고 뇌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쉴 시간이야. 이 6가지 루틴은 화려하지 않다. 그렇다고 쉽지도 않다. 무엇보다
지속이 중요하다. 하루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나는 이 루틴을 통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들, 그 모든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제와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어떤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나누겠다. 기억은 우연히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습관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단단해진다. 그 작은 루틴들이 쌓여 우리를 나로 유지하게 만든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 원장님, 치매에 좋은 영양제 뭐 먹으면 좋을까요? 광고에서 보니까 이거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던데 효과 있을까요? 그럴 때면 나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먼저 수면,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대답은 누구에게나 같았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영양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왜, 어떻게 먹는가이다. 오늘은 내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5가지 영양소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 치, EPA. 이 성분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특히 DC는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사로 어려울 경우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의 DHA 중심 오메가-3 보충제를 권장한다. 단, 너무 저가 제품이나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제품은 피해야 한다. 냄새가 심하거나 역한 기름 맛이 강한 제품은 흡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B, B6, B9, B12. 이 3가지는 뇌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데 중요한데, 이 물질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인다. 비군이 부족하면 피로감, 우울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노인일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만으로는 보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는 하루 한 알 정도의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비군으로도 기본적인 보충이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개별 보충을 권한다. 셋째, 비타민 D. 많은 이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과 성장, 그리고 우울감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겨울철이나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에게 하루 800에서 1000 IU의 비타민 D 보충을 권한다. 또한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은 매일 오전 20분 정도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자연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한다. 넷째, 마그네슘. 이 미네랄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두통, 불안, 근육 경련 등을 완화시켜준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자주 깨거나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나는 특히 불면을 호소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자들에게 250에서 400mg 정도의 마그네슘을 권한다. 단, 위장 장애가 있는 분은 복용량을 천천히 늘려야 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커큐민, 강황 추출물. 강황은 오래전부터 염증 억제에 쓰여온 천연 식재료야. 특히 커큐민은 뇌세포 내 염증을 줄이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알츠하이머 예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점은 흡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표 피페린, 후추 추출물, 별표과 함께 복용하거나 리포솜 형태의 커큐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는 환자들에게 가능하다면 요리 속에 강황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거나 커큐민이 함유된 기능성 식품을 권장한다. 이 5가지 성분 외에도 시장에는 수많은 기억력 개선 제품이 넘쳐난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TV에 나왔다고, 연예인이 먹는다고, 해외 직구로 유행한다고 해서 그 제품이 당신의 뇌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하루 당신과 함께 살아온 존재다. 그 소중한 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꾸준하고 안정된 생활,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따뜻한 관계다. 그 위에 당신의 몸 상태에 맞는 보충제를 필요한 만큼만 더하면 된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오메가-3 하나에 종합 비타민 하나에 그리고 비타민 D 하나를 물과 함께 삼킨다.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 세 알의 작은 약이 내 하루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취미와 사회활동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그 무엇보다도 말하고 웃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 당신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조금 늦게 돌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라도 뇌에게 작은 선물을 줄 시간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의 뇌를 보아왔다. 그들의 MRI와 기억력 검사 수치를 보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기능이 저하되었는지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수치나 영상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었다. 바로 사람과 어울리는 힘이었다. 비슷한 연령, 비슷한 병력, 비슷한 식사와 수면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라 해도 한 사람은 여전히 또렷하게 말하고 웃으며 다른 사람은 점점 말이 줄고 눈빛이 흐려졌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여부였다. 뇌는 고립을 싫어한다. 사회적 고립은 곧 신경 연결의 고립을 의미한다. 뇌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는 순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환자가 있다. 83세의 여성 환자였는데 기억력 테스트는 또래 평균 이상이었고 표현도 또렷하고 정서도 안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비결이 궁금해 이렇게 물었다. 어르신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손편지를 써요. 그리고 오후에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시낭독 모임에 가요. 그게 제가 저를 잊지 않게 도와줘요. 그녀의 말 속에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었고 타인과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뇌를 지켜준 힘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뇌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한 취미 활동은 단지 여가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연습이었다. 오늘은 내가 권하는 뇌를 살리는 5가지 취미와 사회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감정, 언어, 창의력, 운동 능력을 모두 자극하는 소중한 도구다. 첫째, 악기 연주, 손, 눈, 귀를 동시에 쓰는 최고의 훈련. 피아노, 하모니카, 장구, 우쿨렐레, 어떤 악기든 좋다. 중요한 건 복합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손으로 눌러야 하고, 눈으로 악보를 봐야 하며, 귀로 소리를 들으며 조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뇌는 수십 개의 회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기억, 감정, 운동 조절 능력이 모두 활성화된다. 나는 퇴직 후 취미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연습하는 동안 과거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둘째, 손글씨와 캘리그래피, 느리게 쓰는 기억의 기술. 요즘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메모하며 대화한다. 그러나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행위는 뇌에게 특별한 자극을 준다. 글씨를 쓰는 동안 우리는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구성하며 의미를 천천히 되새기게 된다. 나는 매일 아침 짧은 일기를 한 페이지 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지. 이 작은 의식이 나를 나로 유지시켜주는 근육 같은 역할을 해준다. 셋째, 낭독하기, 목소리로 기억을 깨우는 일. 조용히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 낭독은 언어 처리 회로뿐 아니라 감정 조절, 호흡 조절, 청각 피드백까지 복합적으로 자극한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시 한 편이나 신문 칼럼을 낭독한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입안에 감각이 살아나고 어휘력과 발음의 명확성이 유지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내 목소리로 내 생각을 듣는다는 것이 뇌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넷째,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 창의력과 소근육을 자극하는 예술 활동. 나는 미술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나 퇴직 후 처음 색연필을 잡았을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각이 뇌 전체를 깨우는 걸 경험했다. 색을 고르고 선을 긋고 빈 공간을 채우는 과정은 마음의 호흡이 되고 뇌의 정리장이 된다. 무엇을 그리느냐보다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섯째, 사람들과의 소모임 참여, 뇌의 사회회로를 여는 열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다. 혼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연습은 뇌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극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동네 작은 글쓰기 모임에 나간다. 서로의 글을 읽고 느낌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교환한다. 그 대화 속에서 나도 살아있고 뇌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5가지 활동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은 기억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나는 늘 말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혼자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말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불러보자. 한 통의 전화를 걸고 짧은 손편지를 써보자. 당신의 뇌는 그 순간 조용히 깨어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삶 속에 실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마지막 화에서는 별표 내가 본 가장 아름답게 늙어간 사람 별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억은 혼자 있으면 사라진다. 함께 있을 때 살아난다. 당신의 기억을 깨우는 오늘의 대화가 내일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무언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을 잊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끝까지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한명수. 내가 진료하던 병원의 아주 오래된 환자였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77이었고 그의 아내는 막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남들은 보호자 입장으로 오면 늘 조급하거나 우울해했지만 그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진료실에 들어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의자에 앉히고 본인의 다이어리를 꺼내 하루하루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해 보여주곤 했다. 어제는 아침에 사과를 자르고 나서는 제 이름을 잠시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저를 아버지라 불렀지만 눈빛은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을 보았다. 그건 기억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었다. 그 후로 몇 년간 그는 매주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고 아내는 이름도 계절도 자식도 잊어갔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자기 사람이라 부르며 옆에 있었다. 어느 겨울 그는 진료실에 홀로 나타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아내분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어제 새벽 제 손을 꼭 잡고 떠났습니다. 가장 또렷한 눈빛으로 제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다 잊은 줄 알았던 그녀가 돌아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그 편지는 자신이 몇 년 동안 아내에게 매일 써온 편지 중 하나였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대신 기억하고 기록해온 것들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 편지를 읽었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엔 두 사람의 시간과 감정과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그는 아내를 보낸 후에도 병원에 종종 들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저도 늙으니까요. 이제 제 기억도 돌봐야죠. 나는 그에게 지금껏 글로만 전하던 수면 루틴, 식사 습관, 걷기 운동, 사회활동 등을 직접 처방해 주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성실하게 실천했다. 하루 세 끼를 직접 챙겼고 매일 2km를 걸었으며 동네 복지관 시 낭독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몇 달 뒤 그는 내게 말했다. 원장님,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내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 더 좋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나는 뇌와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치매 예방은 결국 기억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80을 넘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가끔 병원 로비에서 만나면 내게 손을 흔들며 말한다. 오늘은 동백꽃씨를 한 편 외웠습니다. 그거 아세요? 꽃 이름을 기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만 사람 이름은 매일 불러주면 오래오래 남아요. 나는 그의 노년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병에 휘둘리지 않았고 나이에 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성실히 살면서 기억이라는 삶의 중심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이 글을 따라와준 당신에게 한명수 어르신이 건넨 마지막 말을 나누고 싶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살아온 기억을 잊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잘 정리해 나눠주는 일입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을 살아있을 때 더 또렷하게,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간직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당신의 뇌는 여전히 배우고 싶어하고 연결되고 싶어하며 기억되고 싶어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준 이 10가지 이야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향한다. 기억은 돌보는 것이다. 기억은 함께하는 것이다. 기억은 결국 사랑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그 사랑이 한 조각 깃들길 바란다.